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4부 마키아벨리는 왜 용병을 비판했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 잠깐만 좀 되짚어 보면요.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도시국가들이 들어섰죠. 그리고 이 도시국가들은 상업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주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위 조직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시민 민병대라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이 시민 민병대라는 것이 한동안 유지가 되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겼죠. 첫째, 전문 프로 기사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상공업자들이 자기들 직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군대에 계속 가는 거에 있어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 내부의 갈등 때문에 서로를 못 믿게 됐다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시민 민병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가진 게 돈이니까 그 돈 가지고서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용병을 사는 방식을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용병을 사는 방식을 썼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용병을 단기 계약제로 하게 되면은 이 용병들이 갑자기 강도들로 돌변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장기 계약제로 가자니 이게 가불관계가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즉 을지를 해대면서 용병들이 도시 당국을 갈취하면서 사는 그런 희한한 상황이 생겼다는 겁니다. 심지어 밀라노 같은 경우는 스포르차 같은 용병이 밀라노라는 도시를 홀라당 먹어버리는 그런 대참사까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도시국가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도시 이야기했었죠. 하나는 밀라노, 하나는 베네치아, 그리고 하나는 피렌체입니다. 밀라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수 케이스예요. 밀라노의 지도자였던 스포르차 같은 경우는 원래 자신이 용병 출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용병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고 자기 나름의 힘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포르차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을 썼냐? 중세 장원제 방식을 여기에 도입을 해서 용병들에게 토지를 하사해 줌으로써 주종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방식을 썼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밀라노의 사례는 좀 원체 특수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조금 빼놔야 되고 진짜 비교해볼 만한 대상은 어디냐면요. 바로 베네치아하고 피렌체입니다.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베네치아의 관료들이 이런 방법을 썼다고 그랬죠. 용병들을 랑스라는 소부대 단위로 잘게 잘라가지고 그 랑스의 부대장들을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는 방식을 썼다고 그랬죠. 요즘식으로 따지자면은 대기업인 원청업체가 자영업들을 하청업체로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경쟁을 시키는 그런 구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용병에 대한 통치력을 도시 국가가 가져오게 되고 그 용병들은 장기 계약이 가능해지면서 나름 서로 윈윈하는 그런 구조였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윌리엄 맥닐이라는 그런 학자의 말을 빌리자면은 조직화된 폭력이었던 용병 집단이 상업화의 과정을 거쳐서 관리화된 폭력 집단인 상비군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베네치아에서 완성시켰던 상비군 제도는 알프스 이북 지역에 가서 절대 왕정을 떠받치는 하나의 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네치아 쪽에서는 이런 방식을 써가지고 용병들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갔다면은 피렌체는 어떻게 됐을 것인가? 자, 피렌체의 사례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렌체라고 하면은 유명한 인물이 누가 있냐면요. 바로 르네상스 시기의 정치 사상가였으며 군주론의 저자로 유명한 마키아벨리라는 거죠. 근데 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좀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서는 안 된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사상을 가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은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저술한 저자다 보니까 마키아벨리는 군주정을 옹호했던 사람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키아벨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내 영혼보다 피렌체를 더 사랑한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마키아벨리가 국가주의자나 혹은 민족주의자가 아니냐. 그런 이제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사실 좀 오해인 게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이런 오판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히 어떤 인물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 앞뒤 정황을 다 잘라놓고 그 토막만 딱 가지고 와가지고, 봐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접근 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물을 평가를 할 때, 역사 속에서 평가를 할 때 항상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시간과 공간, 인간입니다. 자, 먼저 시간.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그 시간적인 때는 언제였냐라고 하면요. 마키아벨리는
15세기 말에서 태어나서 16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때가 딱 어떤 때였냐면은 바로 이탈리아는요, 이탈리아 전쟁이라는 굉장히 이제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근데 시간적으로는 이탈리아 전쟁이 나왔던 그 시기였어요. 그런 혼란기에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간을 봐야 되는데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피렌체가 어떤 도시냐? 피렌체 하면 또 유명한 집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메디치 가문이죠. 그 메디치 가문이 있었던 곳이고 메디치 가문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리드했던 그런 총본산 같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렌체라는 지역 자체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특히 인문학이 무지하게 발달한 지역이 바로 피렌체라는 점입니다. 이 피렌체라는 지역은 원래 메디치 가문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탈리아 전쟁 기간 중에 메디치 가문이 중간에 축출당해요. 그래서 추방당해가지고 어디로 쫓겨가냐면은 에스파냐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서 피렌체가 잠깐 동안 공화정으로 돌아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마키아벨리가 활약을 했던 시기였는데 마키아벨리가 피렌체에 관료로 있으면서 뭐 행정적인 일도 했지만 가장 많이 했던 게 외교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외교적인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왔고 특히 그 중에서 누구를 이제 만났었냐면은 당시 이제 교황의 아들이었죠. 바로 체자레 보르사라는 걸출한 인물을 만나고서 그 사람에게 상당히 좀 많이 꽂혔던 사람이 마키아벨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피렌체 지역에서 관료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탈리아 전쟁에서 에스파냐가 승기를 잡으면서 다시 누가 복귀를 했냐면은 메디치 가문이 여기에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공화정 체제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대거 숙청을 당합니다. 당연히 마키아벨리도 숙청을 당했죠. 그래서 당시 마키아벨리는 메디치 가문의 반대파라고 이렇게 찍혀가지고 거의 제거 대상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었고 메디치 가문을 암살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그런 죄목을 뒤집어 쓰고 붙잡혀서 옥고를 치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고문도 당했는데 당시 이제 마키아벨리가 당했던 고문이 날개 꺾기라는 고문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 학춤이란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식의 고문인지는 제가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고야의 유령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거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근데 아무튼 마키아벨리가 그런 이제 옥고를 치르면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목숨은 건졌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 좀 이제 유배형을 당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마키아벨리가 재미있는 행동을 하는데 마키아벨리가 메디치 가문한테 자기를 고용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이런 요청을 했냐면은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키아벨리는요. 나는 내 영혼보다 피렌체를 더 사랑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피렌체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단순히 국가주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즉 자기 도시에 대한 애향심이에요. 첫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피렌체라는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이런 유형의 인물이에요. 어떤 특정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집단, 조직에 충성하는 인물입니다. 즉 나는 사장님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든지 간에 나는 이 회사에 남아서 끝까지 충성을 바칠 의향이 있다. 이게 마키아벨리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메디치 가문에다가 다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당신에서 반대파이긴 했지만 나는 피렌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메디치 가문이 지배하는 피렌체에서도 일할 의향이 있다. 나를 좀 써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그냥 맨입으로 해달라면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일종의 자기소개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때 쓴 게 바로 군주론입니다. 즉 메디치 가문이 좋아할 만한 그런 책을 하나 써가지고 제시를 한 겁니다. 나 이렇게 일할 줄 안다. 당신의 입맛에 맞게 일할 줄 아니까 나를 좀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서 뭐 이제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뭐 기회주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키아벨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에는 타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에 대한 오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마법 가림이 안 된다. 실제로 마키아벨리는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이상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이상을 펼치기 위해서는 권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권력을 차지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잠깐 도덕성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정치하고 도덕성을 분리시키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권력과 도덕성을 분리시킬 것을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아주 비도덕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면은 권력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영광스러운 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권력이 필요했던 거고 그 권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잠깐은 좀 타협할 수 있다 이 얘기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치는 도덕적이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추구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자기가 주장했던 그 신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대로 간 거죠, 그게. 그래서 이 군주론이라는 책 자체가 따지고 보면은 자신의 이상을 펼치기 위해서 어쨌든 관료의 책의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메디치 가문에 환심을 사야 되니까 쓴 책이 바로 군주론이었어요. 물론 군주론이 정말 자기 생각하고 동떨어진 책은 아니었습니다. 나름 자신의 생각도 여기에 반영은 됐었죠. 하지만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알려면요. 원래 어떤 책을 봐야 되냐면요. 이게 일반 대중들한테는 군주론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학계에서는 어떤 책을 많이 얘기하냐면은 군주론이 아니라 로마사 논거란 책을 갖다 더 많이 얘기합니다. 이 로마사 논거란 책이야말로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저서라는 거죠. 실제로 마키아벨리가 이때 딱 그렇게 제의를 했는데 메디치 가문이 이거 찝찝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죠?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얘는 사람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 충성하는 애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메디치 가문 같은 그런 독재자들은요 뭘 원하는 거냐면은 조직에 충성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 즉 사람한테 충성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키아벨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메디치 가문한테 퇴짜를 맞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마키아벨리는 끝까지 관료계에 들어가지 못하고서 계속 이제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마키아벨리가 여러 가지 저술서를 남기게 됐는데, 이때 남겼던 유명한 이제 저술서가 뭐냐면 바로 로마사 논고라는 책이라는 거죠. 물론 로마사 논고는 그 이전부터 쓰기는 했어요. 계속 쓰다가 이때 완성이 된 건데, 그래서 로마사 논고에서 로마사는 어느 시기의 로마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로마 제국 시기가 아니라 로마 공화정 시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추구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그런 군주정을 추구했던 게 아니라 마키아벨리는 뭘 추구했던 사람이냐면 바로 공화정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마키아벨리에 대한 또 다른 오해에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은 마키아벨리는 군주정을 추구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마키아벨리는 공화정을 추구했던 사람이고 다만 이건 있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하고 타협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주의는 뭐냐면은 공화정을 가장 이상적인 체제로 보고는 있었지만 군주정도 나쁘지는 않다. 뭐 요 정도 선에서 얘기한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보면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마키아벨리는 로마 공화정을 굉장히 이제 이상적인 체제로 봤던 사람이라고 했죠. 그럼 로마 공화정을 이상적인 체제로 봤던 마키아벨리가 과연 북이탈리아 지역에서 행행했던 콘도티에레 용병들을 어떻게 봤냐라는 거죠. 마키아벨리가 용병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료가 있습니다. 이게 인용도 참 많이 되는 사료인데 군주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한번 그 내용의 일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용병과 원군은 무용하고 위험하다. 자신의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용병에 의존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정되고 안전한 통치를 결코 확립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용병이란 분열되어 있고 야심만만하며 기강이 문란하고 신의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동료들과 있을 때는 용감하게 행동하나 강력한 적과 부딪히게 되면 약하고 비겁하다. 이 모든 이유는 그들이 당신에게 아무런 애착도 느끼지 않으며 생명을 걸고 싸우기에는 너무나 하찮은 보수 위에 당신을 위해 전쟁에 나가 싸울 이유가 달리 없기 때문이다. 자, 마키아벨리가 용병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을 잘 보셨나요? 마키아벨리가 용병에 대해서 비판했던 점은 나름 일리는 있어요. 당시 용병들은 단기 계약으로 끝나면 곤란했기 때문에 전쟁을 좀 질질 끄는 그런 모양새를 많이 갖고 있었고 또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을 죽이는 것보다도 적군을 포로로 잡는 것을 좀 더 선호를 했어요. 왜냐면은 속한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콘도티에레들 입장에서는 전쟁이라는 것은 비즈니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마키아벨리가
용병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과 패단을 정확하게 짚은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마키아벨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용병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집단이냐라는 걸 예시를 들 때 앙기아리 전투를 갖다가 예시를 들었는데 1440년에 피렌체하고 밀라노가 붙었던 전투입니다. 이때 양쪽 다 용병을 썼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어떻게 했겠어요? 눈치만 보면서 제대로 안 싸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4시간 동안 전투가 벌어졌는데 전사자가 몇 명이 나왔냐면은 마키아벨리 주장에 따르면은 전사자가 딱 한 명 나왔다는 겁니다. 그 한 명도 싸우다 죽은 게 아니라 어쩌다 실수로 뭐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낙마사고로 또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봐라, 용병들은 이런 애들이다. 이런 용병들한테 그렇게 돈을 갖다 들여가지고 우리 도시의 재정만 축내는 거지. 이 용병들은 우리 도시를 위해서 싸워줄 의향이 없는 애들이다. 이런 애들은 뭘 믿고서 그렇게 군대를 맡기냐. 라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앙기아리 전투에 대해서는 후대에 좀 약간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군사학자였던 한스 델브리크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앙기아리 전투에서 말하는 마키아벨리의 그 전사자 한 명 주장은 좀 신빙성이 없다. 그거보다는 좀 더 피해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좀 반박을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당시 용병들의 행태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어요. 마키아벨리 주장이. 그렇게 열심히 안 싸우는 용병들이 꽤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병들을 정말 이렇게 열심히 잘 싸우지도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도들로 돌변할 수도 있고 또 도시의 통제도 잘 따르지 않는 이 용병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놓고 봤을 때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이 용병들을 잘게 쪼개가지고 개별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통제권을 회수해오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키아벨리는 베네치아의 이런 방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네치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옛날에 베네치아 애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정말 열심히 싸우더니 요즘에 베네치아 애들이 하는 거 보니까 다른 도시국가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더라. 옛날에 그 용맹성이 사라졌다면서 상당히 좀 뭐랄까 탐탁치 않은 그런 어조로 베네치아의 제도를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키아벨리가 용병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한 건 맞으니까 어떤 대책을 내세웠냐는 거죠. 마키아벨리가 내세웠던 대책은 뭐였냐?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자, 다시 상기시켜드리자면은, 마키아벨리는 가장 이상적인 시대를 어디로 보고 있었다? 바로 로마 공화정으로 보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럼 로마 공화정은 어떤 군대 체제였어요? 그렇죠. 바로 시민 민병대. 처음에 북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시민 민병대 체제를 다시 부활시키자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시킬 때 일종의 롤모델로 어디로 삼고 있었냐면은 바로 먼 옛날 로마 공화정 시대의 로마군을 그때 당시 로마 시민군을 일종의 롤모델로 삼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유형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로 놓고 봤을 때 베네치아 관료들은 이렇게 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어진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거는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어떻게 하죠? 현실을 인정하고 이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변화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상비군이었어요. 근데 마키아벨리는 어떻게 얘기를 한 거냐면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하자? 보다 이상적이었던 시대, 퍼펙트했던 시대, FM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바로 언제적입니까? 시민군 시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마키아벨리가 제시했던 해결책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베네치아에서는 현실을 인정하고서 그냥 차라리 여기에 맞춰가지고 상비군 제도로 가자라고 했던 반면에 마키아벨리는 오히려 뒤로 와가지고 FM 시절로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왔냐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베네치아는 상업이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고 그 도시의 관료들부터가 일단 아주 다 철저한 장사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계산을 한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변화를 하자. 그래서 상비군이 나온 거죠. 근데 마키아벨리는 바로 르네상스의 인문학을 이끌었던 유명한 정치 사상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은 아니다. 오히려 이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 문제가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일종의 복거주의 개혁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게 마키아벨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피렌체에 있었던 관료들이 전반적으로 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귀치아르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시민군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옛날 로마 공화정 시절의 그 시민군을 모델로 삼아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한 얘기였냐라고 하면요.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전쟁의 현실은요, 이미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건 맞아요. 콘도 티에레들처럼 중장 기병이 중심이 돼야 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병 중심으로 온 건 맞는데 마키아벨리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핀트를 맞췄어요. 근데 여기서 빗나간 게 뭐냐면은 마키아벨리는 롤모델을 뭘 삼았었냐면 로마 시민군 그걸 롤모델로 삼았고 로마 시민군처럼 뭘 쓰자고 했냐면은 칼과 방패를 쓰자라고 한 겁니다. 즉 건방 보병을 중심으로 해서 백병전 위주로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좀 시대적으로 오판을 한 이야기죠. 그때 당시 시대는 이탈리아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뭐가 대세가 일었냐면은 파이크라는 창을 들고 있는 장창병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성총을 들고 있는 총병들, 즉 창병과 총병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군대가 대세였습니다. 근데 마키아벨리는 그거를 외면을 하고서 옛날 로마 공화정 시절에 그 위대했던 시민군으로 돌아가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키아벨리의 한계였다라는 거죠. 즉 마키아벨리가 문제에 대해서는 분석을 잘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때 거꾸로 뒤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개혁안을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시민군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미 아니 왜 시민군이 무너졌는지를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일단 전문성도 떨어지고 두 번째로 돈 버는데 급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군대에 또 기피를 해요. 더군다나 이 시대는 무기하고 갑옷도 자비로 사야 되는 시대예요. 그거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서로 또 잘 못 믿어. 또 애양심이나 애국심도 좀 잘 없던 시대고 민족주의도 좀 없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서 과연 그런 시민군이라는 것이 결성이 된 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이런 군사 이론을 놓고서 봤을 때 후대에는 두 가지 평가가 나와요. 어떤 평가가 나왔냐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마키아벨리가 주장한 대로 됩니다. 근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이 달성이 되면서 마키아벨리가 주장하는 시민군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제식화되고 표준화된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됐고 시민혁명을 통해서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사람들이 애국심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연대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싸우게 되는 국민 군대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근데 그거는 먼 훗날의 얘기고 그래서 나중에 근대시대 수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마키아벨리야말로 아주 선구적인 사람이 아니냐. 몇백 년을 내다보고서 그렇게 벌써부터 그 시대부터 그런 얘기했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한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한스 델브리가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키아벨리가 말한 거는 현실성이 없었다. 아 그래 몇백 년 후에는 그게 맞다. 근데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당대는 그게 아니지 않았냐. 당대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용병제가 상비군화된 것이 대세였고 그 다음에 무기도 건방 보병이 대세가 아니라 총과 창이 대세였는데 마키아벨리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어떻게 보면 잘못 본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맞았을 뿐이지 그때 당시로 놓고 보면 마키아벨리의 개혁은 맞는 개혁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피렌체하고 베네치아를 놓고 봤을 때 베네치아는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한 거냐면은 주어진 현실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변화를 하자. 그래서 관료화된 폭력인 상비군을 출연을 시켰고 피렌체 같은 경우는 마키아벨리로 대변이 되죠. 다시 언제로 돌아가자. FM 시절 우리의 가장 이상적이었던 과거 시절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재밌게도 베네치아 관료와 피렌체 관료들이 서로 대립을 했던 이 두 가지의 의견이 어디에서도 나오냐면은 비슷한 시기에 좀 비슷한 시기라고 하긴 좀 그렇구나. 약간 한 세대 뒤쯤 조선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게 돼요. 당시 조선에서도 북이탈리아에서 겪었던 것하고 약간 좀 유사한 형태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역시 두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변화된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에 맞춰가지고 변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관료가 있었고 아니다. 우리 국초 시절부터 유지했던 그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FM 시스템으로 돌아가자로 주장했던 관료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조선에서는 어떤 군사적 환경을 갖고 있었고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었으며 어떤 논의들을 거쳐서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했었는가 5부에서는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